네,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편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오전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을 했습니다. 4선의 이제 야당 4선의 여당행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먼저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전략적 허용의 폭이 매우 좀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부의장 입당하기 전에 바로 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의 입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지에서 뛰고 있는데 또 사실 그 국회 부의장 정도를 역임한 분을 이렇게 바로 영입해서 바로 그 지역구에 그대로 투입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뭐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라든가 이른바 그 야당의 중진들을 끌어모으면서 어쨌든 그쪽에서의 불공정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을 끌어들이면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도 함께 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른바 제가 왜 전략적 허용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운동권 출신의 뭐 함원경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영입해서 바로 정청래 의원과 맞상대를 시킨다거나 혹은 그 시민단체 출신의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뭐 박은식 의원 이런 분들까지 영입해서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공천을 줘가지고 어쨌든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끌어들이면서 전략적 허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 전략을 꾀하겠다가 한동훈식의 어떤 그런 이번 총선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전략 혹은 공천 컨셉은 이른바 포용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제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말하자면 자기만의 색깔은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통합을 통한 공천 경쟁력 혹은 총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매우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전략적 허용이라는 총선 컨셉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허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러려면 김영주 전 부의장이 현재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정견을 그동안 얘기해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그 전략적 허용이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 당인으로서 한 길을 가지만 의견만 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은 왜 포용을 안 하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전략적 허용에서 정치적 효과가 훨씬 클 텐데요. 저는 그런 비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영주 전인가요? 부의장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영주 부의장의 이 국민의힘 행은 정치적 의미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본인이 당에서 뭔가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정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별성이 또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번 공천에서 보여준 거 국민에게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변화의 약속, 혁신의 약속 지켜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통합의 약속 지켜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변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주 의원은 단지 내가 정치적으로 가는 길에 이곳이 좀 더 쉽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 선택을 한 것뿐이 아니다. 정치적 의미는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리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 부의장이 지금 이제 지역구죠. 영등포 갑 지역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지역에 이미 국민의힘 예비 후보 4인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갈등과 파해름 없이 진행되는 공천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거는 어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받는 그런 이른바 그 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발하죠. 왜냐하면 아니 바로 우리가 이분을 꺾으려고 여기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꺾으려고 했던 분이 지금 입당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그럼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뛰었던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략적 허용의 범위라는 게 이른바 중도로 외연 확장, 이념적 스펙트럼을 좀 넓히겠다는 그런 큰 틀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빨리 김영주 의원이 입당하든 출마하든 빨리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어떻게 하든 조율과 설득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이건 해결할 문제다. 무조건 김 부의장이 입당했으니 공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좀 달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의 입장들을 그분들도 어쨌든 당인이고 당의 결정에 또 승복을 해야 해주는 분들이니까 다만 승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물밑 대화 소통 그다음에 어떤 그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선당 후사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만큼 물론 경쟁을 했더라도 지금 이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승리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이게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면서 이 문제를 설득하고 조율해 나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김 부의장의 입당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자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네. 구체적인 점수까지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하지 못해서 이 윤리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 언급을 했는데 뭐 김영주 부의장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마이너스 200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의 지도자가 권한과 힘과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면 대표로서 가진 힘이 행사됐을 때, 이게 공천이든 뭐든 행사됐을 때 그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돼서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건 개인적인 반발이네. 개인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 제가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공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희생자이자 피해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보이려면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0점 받은 것들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 일이고 그다음에 그 건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끝나서 이거는 사실상 혐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법적인 모든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꺼내서 문제를 묻겠다?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고 희생돼서 나가는 사람에게 뒤에다가 비수를 꽂는다? 이게 당 대표의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조금 더 아량 있고 좀 이렇게 포용성 있는 대표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예, 이게 공천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주고받는 이제 발언들이 네.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1대1 토론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공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선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힘써온 게 이재명 당대표와 본인의 투샷, 예? 그 경쟁하는 모습, 예. 그다음에 차기를 놓고 겨루는 뭐 두 사람 이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심판했을 때에 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심판 이후의 대안으로 본인을 보이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 마치 차기 경쟁을 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가 보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공천 파동이 본인에게 매우 좀 불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당내 내홍과 갈등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이탈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본선에 빨리 들어가면은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한동훈 대 이재명 토론을 한다? 그러면 뭐 전 미디어가 다 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국민들이 다 바라보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이밍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저도 전략적 판단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형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 1월까지 앞서 있었던 지형들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 어떤 정책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 상황에는 또 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저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본선 들어가서 이게 포스터가 붙으면은 결국 1번 아니면 2번 소선거구제 하에서 국민들이 별 수 있겠냐? 둘 중에 하나 찍어주겠지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층의 이탈과 지금 지지도의 붕괴 상황이 정말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좀 더 큰 틀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또 다른 뇌관 중 하나였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뭐 거치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긴 했지만 네. 임종석 전 실장도 입장문 그대로 봐달라. 당에 네. 남겠다는 그렇죠.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네,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실망스럽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면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어쨌든 작은 정당인데 거기다가 마치 갈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근데 봐요. 어제까지 갈 것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인터뷰 나오는데 기대감을- 하루 새에 이게 지금 바뀐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남을 이루고 본인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호남에를 간 것 같아요. 호남에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호남의 일부 뭐랄까요 측근들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한 끝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선 이후에 함께 남아서 당에서 있다 보면은 그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때는 우리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비판한 걸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그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반화되는 대상이 본인이 됐어야 돼요. 본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모든 행보가 본인 하나의 문제로 국한시켜가지고 모든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임종석은 우리와 같은 희생자인데 우리의 대표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희생은요. 요번 공천 파동은요.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오히려 그 임종석 전 실장을 마치 비명의 대표로 키워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워준 그런 상황을 본인이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다시 치환시키고 국한시켰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도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임 전 실장의 결정이 그렇다면 어디까지도 파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낙연 공동대표와 급하게 또 전화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의원 거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하자면 지금 임 전 실장의 모호성이 어떤 지금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첫 번째를 본다 그러면은 임 전 실장이 빠진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그러니까 홍영표, 설훈, 이런 기동민 이런 의원들의 파장력이 과연 클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핵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파장과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임 전 실장이 갖는 이 모호성이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저는 어쨌든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선택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과 결정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타이밍이 임종석의 시간이 최고적으로 타올랐거든요. 그럼 이 타이밍의 결정력을 보여줬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정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호성으로 돌아섰다는 거는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재명의 시간이어서 여러 가지 공천 때문에 많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내색은 못하지만 본선이 지나고 나서 사실 이재명의 사진 가지고 누가 과연 캠페인 하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패배가 되거나 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다시 한번 당의 비대위 체제라든가 쇄신론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내가 등판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으로 모성을 저는 하나 이해하는데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수도권 출마냐 또 광주 호남 출마냐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성을 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임 실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받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씨를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말하자면 지금 이 타이밍에 임종석 전 실장의 이선 후퇴, 당 잔류라는 것이 지금 과연 저는 제3지대 공간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비명계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도 상당 부분 좀 그 말하자면 낮게 깔리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홍영표 서른 뭐 다른 모든 분들이 뭘 한다 그러더라도 상당 부분 지금 에너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은 여당으로 갔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은 남고 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는 네. 어떤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안에도 건강하게 경쟁을 해주고 이재명 당대표가 없을 때 대안이 돼주는 사람이 떠오르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투표장을 가는 거를 꺼릴 가능성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 걸 꺼리게 되면 투표율,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도 뭐 별로 좋은 영향은 저는 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보여야 되는데 대안으로 보이려면 그 안에서 바른 변화를 위해서 막 경쟁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 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뭔가요?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말, 지지하는 행동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의 당을 위한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중도층에도 저는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이번에 저 정도로 제3지대 새로운 미래와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보수의 심장에 가서 보수를 논하겠다. 이런 것처럼 민주당의 심장에 가서 진정한 민주당을 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낙연 뭐 등등등 제3지대 모든 사람들을 끌고 광주 출마, 대거 광주 출마를 통해서 민주당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논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국민 추천제에 대한 이제 토론을 오전에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이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가야지 지금 가장 좀 합리적으로 간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감동 있는 공천이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세 지역 쪽에서는 그러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른바 말하자면 개방형 이른바 그 오디션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그럼 이렇게 지금 뭐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그럼 흥행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개 방식으로 가가지고 국민이 참여하거나 국민이 보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게 좀 흥행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뭐 참여자들의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밀실공천과 또 뭐가 다르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게 좀 고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이상 이거 자꾸 뒤로 돌리면 안 되고요. 이번 주 내에 빨리 방식과 그다음에 대상 지역 정하고 인재 추천의 기준 뭐 방식 그다음에 범위 이런 걸 빨리 공표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한 다음에 정말 단 몇 지역이라도 이런 흥행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청년이든 여성이든 전문가든 참신한 인물들이 등용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지금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뭐 4월 10일까지 채 지금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본격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 시간 끌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당에서도 고심은 있겠습니다만은 딱 빨리 대상 지역 그다음에 범위 그리고 어떤 그 추천 대상 이런 걸 빨리 확정지어서 공표하는 게 그나마 남은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좀 다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변화가 없으면 그 한동훈 공천이 뭐였는지에 대한 국민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천 잡음이니 뭐 개별 공천의 상황이니 이런 거는
전투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전투에서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봐요. 근데 전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그야말로 나중에 총선에서 한동훈의 공천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공천을 했으니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공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윤 핵심과 주류 핵심들은 뭐 희생과 불출마와 험지 출마 이런 걸 보여주겠다.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그동안 오만했거나 아니면은 자만했거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정권 심판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동훈의 공천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눈치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곳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마무리됐을 때 국민에게 한동훈 공천은 이거였습니다라고 주제어로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경선을 포기하고 강서울 당에서 권유를 했고 받아들였어요. 강서울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현역 재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성태 전 의원 내리 이 지역에 3선을 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상황인데 맞대결 매치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진성준 의원이 뭐 지역 관리는 탄탄하기로 이제 많이 이름이 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굉장히 17%포인트 차로 크게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쪽 마곡지구라든가 이쪽에 이제 있는 그 고도 제한이 좀 이슈가 돼 있는 데는 김성태 전 의원이 굉장히 지역구 관리 잘해서 3선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탈환해 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지금 한강벨트의 한 축이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시작해서 동작벨트로 와서 이제 이게 북상하면 이제 서쪽으로 오면 이제 강서벨트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일 박민식 장관이 사실은 아마 좀 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본인도 부산이 분구가 되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고민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명분이 없다. 분당으로 오겠다고 한 와중에 이렇게 명분이 없다고 봐서 저는 어쨌든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인사를 투입하겠다는 그 당의 전략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그렇게 총력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많은 큰 표차를 패했지만 지금은 서울 특히 서울에서 특히 해볼 만하다는 지금 여론이 있어서 박민식 장관이 그나마 좀 험지로 분류되는 강서 쪽에서 약간 상징성 있는 지금 존재를 부각됐기 때문에 강서벨트 쪽에서는 김성태, 그러니까 그 박민식과 진성준의 대결이 또 다른 흥행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한강벨트의 붐업을 이끌 수 있는 마지막 한 축이 완성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또 하나의 좀 우리가 원픽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또 생긴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좀 비례정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비례정당도 총선 준비 한창인데 어제 더불어민주연합 범야권 비례정당이죠. 출범을 했고 또 오늘부터는 지난달에 이미 창단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후보자를 추천을 받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위성정당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이제 소구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은 우리는 위성정당 원하지 않아요. 사실상에 우리는 뭐 위성정당 아니고 이거는 그 뭡니까 지역구를 내는 그 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동형이 아닌 그런 제도를 그 사실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연동형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하니까 위성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의당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위성정당이라는 어떤 표제어를 낸 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이 두 개만 하면 사실상의 이중대 논란이 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그런 그 어떤 논란을
무마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총선에 특히 지역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지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각자 좀 주목할 만한 여야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여당 특히 야당은 먼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반수 윤석열 연대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위성정당 연합 비례연합정당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연대가 이게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합니까? 민주당의 강령과 부합하는 연대라고 생각합니까? 전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 한미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재벌 해체하자는 그런 집단과 그 이른바 우리 국채와 국시를 다 부정하는 집단과 연대해서 의석수를 그것도 상위 순번을 주는 게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단일 세력으로 말하자면 원내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의 숙주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민주당의 당원과 강령과 여기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설명을 해야죠. 그 설명이 없는 한 이거는 야합이고 이거는 정말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당화 완성을 위한 시민단체 외곽연대의 저는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주력 이탈층들은 조국 신당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설명해야 될 지점이 이거겠죠. 지금 사실 비례 심사 공관위원장을 지금 현행 공관위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자매 정당임을 확실하게 한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 틀에서 우리는 사실상은 병립형으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당에 비례정당 의석을 많이 주느냐 차라리 연동형으로 가지 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번 비례정당 득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 못한 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병립형을 사실상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렇죠. 연동형 하에서. 예. 그게 법조인의 자세입니까? 지난번 법무부 장관 때도요.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을 가지고 이게 시행령을 가지고 상위법을 사실상 입법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됐는데 법이 나왔으면은 아무리 그게 악법이라도 따라주는 듯한 내지는 그걸 따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제도권에 사는 근대 국가에 사는 국민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좀 힘이 있고 이거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 기회만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걸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준연동형 안 된다. 병립형으로 가자 했는데 민주당이 마지막에 한 50일 남겨놓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그렇지만 제1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선거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까 형태는 우리가 연동형을 갖추는데 차라리 우리가 바로 임명하는 병립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준다면 준연동형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표를 많이 주신다면 그거는 병립형을 선호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래서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조국 혁신당의 어떤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공식 창당했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 존재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할 때 힘이 있거나 자기 영향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끼치든 상관없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상관없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국민 상식에서는 조국 장관이 지금 여기 나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나옵니까? 아주 강성 지지층이 의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망칩니까? 일반적인 상식, 국민의 상식,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일반 국민의 삶, 이거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대 지도자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성 지지층은 여기다 표를 주겠다고 하고 몇 석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성 지지층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제가 호소 드리는데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지금 죄인들에게 지금 마이크를 대고 뭘 하겠냐 하면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삶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중도층이나 뭐 일반 국민들 같은 분들의 희망과 기대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늦었지만 조국 혁신당이 저는 이제라도 저는 다른 방식을 택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국가의 정치의 발전에 기여해 줄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뭐 안 될 것 같은 희망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혁 그리고 제3지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뭐 대구나 노원 쪽 강하게 거론됐었는데 결국에 화성을을 택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됐겠죠. 세 가지가 고려됐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 대구 출마를 하려니 이번 총선이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당 찾아와야 하니 이준석이 여기 출마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류가 팽배했을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 지표에 많이 잡힙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니까 피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다음 본인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비례 전문 정당, 그러니까 비례로 갈 경우에는 이게 뭐 비례 전문 정당인가라는 그 말을 쓰니까 이 비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이 어딜까? 노원은 더군다나 3개에서 2개로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노원은 돌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렸으니 이 세 가지가 충족되니까 그러면 가야 할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젊고 그다음에 가장 뭐 미래라는 어젠다를 꺼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말하자면 벨트화할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이라는 이 지역이 2기 신도시에 따라 가지고 4, 5, 6, 7, 8 그 동이 전부 이제 묶인 동이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 세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또 분구가 된 정으로 가는 이제 이원욱 의원, 위에 용인 갑에는 또 양양자 의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용인 정에는 또 우리 이제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한번 이른바 남부벨트의 축으로 한번 이번 선거를 치러보겠다. 그래서 단 여기 몇 석이라도 지역구 의석을 건져가지고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성공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택한 이상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정면 돌파하려고 했던 대구 쪽에서의 개혁신당의 존재감은 이제는 이제 무력화되게 돼가지고 과연 하나를 얻었지만 또 하나에 대한 이런 정치적 손실은 또 앞으로 오롯이 또 이준석 대표가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인 깃발을 세우느냐 아니면 당선 가능성을 보느냐 이 두 가지일 건데 정치적인 깃발을 세우려면 대구로 가서 보수 경쟁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아까 뭐 새미래 같은 경우는 대거 광주에 가서 민주당의 길을 논하는 것처럼 대구에 가서 국민의힘의 길, 보수의 길을 논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깃발을 세우는 거라면 화성에 간 거는 당선 가능성을 보고 갔다. 이것이 맞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지율,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보면서 두 분께 좀 분석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유지했습니다. 5주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40%를 유지한 모습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하락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약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모습을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경에 대해서 두 분께 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거는 그 민주당 공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심판 자격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이 공천 자본과 반발을 해소해주는 노력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행사된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가 계속 국민들 입장에서 저 권력은 권력을 주면 설명 없이 권력을 쓸 수도 있는 권력이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패권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이고 굉장히 뭐 오만해 보이고 이런 건데 그러면은 반대를
대안을 선택할 때는 그러지 않을 만한 거를 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천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과연 대안으로 보일 것이며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여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너무 많은 반사 이익을 지금 주고 있다.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책 제목으로 자기 공천이라는 책의 책 제목으로 닮아난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공천 잡음의 반사 이익으로 보이고 그것이 수도권 민심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말하자면 조금 소폭은 일단 정치에서는 안 보이고 민생에서는 보였다. 정치 부재 효과가 나타났던 효과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상승은 반사이기도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지금 무너지고 오히려 거대 야당에 대한 쌍방 심판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 점이 민주당으로서 매우 뼈아픈 지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